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자장을 맡은 한국타시운동단체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의 이정아 활동가입니다. 네, 오늘 2022년 평창 장애포럼 분임 세션 UN 진정제도의 국내 실효성 강화 방안 모색 네, 현장과 온라인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먼저 발제자분들을 소개해드리고 시작을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진보적 장애운동단체 디팩의 엘린 클리포드 활동가입니다. 네, 두 번째 발제는 발리더티 재단의 스티븐 알렌 전무이사님입니다. 네, 세 번째 발제자는요, 류다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팀장님입니다. 네, 이어서 토론자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 김성현 사무국장님입니다. 네, 국회 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의 조규범 법제사법팀장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 1과 아는자 과장님이십니다. 네, 세션 시작에 앞서서 한국적인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먼저 2007년에 한국 정부는 장애인 권리 협약에 대해서 비준을 했고 이제 13년이 지나서 2021년 3월에 드디어 협약에 관련된 선택의적서 비준 촉구 결의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금 현재 이제 대통령의 재가까지 모두 마친 상태인데요. 하지만 국회 내에서 비준이 1년째 좀 미뤄지고 있는 만큼 선택의정서 비준의 힘이 좀 더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 세션이 더욱 기대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발제자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션은 동시 통역이 진행되고 있으니 발제에 있어서도 천천히 말씀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고요. 발제는 15분, 토론은 8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어 통역에는 김효정, 진선미 선생님께서 함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첫 번째 발제입니다. 영국의 진보적 장애운동 단체인 디팩에서 활동하고 계시고요. 엘린 클리포드 활동가의 발제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설명을 잠깐 잘 들었지만 저는 엘렌 클리포드입니다. 저는 디패크, DPAC를 대신해서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디팩 차원에서 선택의정서에 관련해서 영국에서 장애인 권리 협약 선택의정서, 다시 말해 UN CPDR, CRDP의 그 OP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특별 요청을 한 것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디팩은 진보적인 장애인 인권 단체인데요. 잠시만요. 제가 장표를 넘기려고 하고 있는데 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장표가 제대로 넘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디볼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스코틀랜드, 웨일스 그리고 북아일랜드의 여러 권력이 중앙정부에 귀속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권한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웨스트민스터 같은 경우는 일부 권한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 이게 나라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복잡하게 구성이 됐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유엔의 장애인 권리 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참으로 복잡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영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다른 장애인 인권 운동과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 영국에서는 PWD, 장애인이라는 Persons with Disability라는 영문 표현을 쓰지 않고 Deaf and Disabled People이라는 청각장애인이자 장애인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저희는 용어 중에서 장애 사회적 모델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 인권 모델은 기본적인 UNCRDP에 나와 있는 인권 모델을 근간으로 삼고 있고, 이 사회적 모델에 따르면 장애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구성이 된 하나의 압박 수단으로서 사회가 우리의 신체 그리고 우리의 정신적인 장애 그리고 또 우리의 어떤 신체의 차이에 대해서 정신적인 차이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저희가 DDPO라고 하는 장애인 이런 단체들을 영어 명칭인 DDPO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애인 단체들 중에서도 DDPO라고 하는 것은 실제 장애인들이 몸소 이끄는 그런 단체들입니다. 기타 다른 비장애인들이 이끄는 것이 아닌 DDPO는 장애인이 이끄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CRPD에서도 인권단체들이 장애인들이 몸소 이끄는 그런 단체를 차별화해가지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2010년 10월에 시작했던 시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시위에서부터 저희 디팩이 시작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비영리 단체로서 유급 직원이 없었고 계약직 노동자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디팩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모든 장애인 활동가들이 함께 만든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창설을 하고 구성을 했었고, 장애인에게 불평등하게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정치 경제적인 상황에 함께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영국의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탈시설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90년대부터 대부분의 영국 장애인들은 지역사회 일원으로 생활을 해왔습니다. 지자체에서부터 이제 보조금을 받아서 개인 간호보조원에 수당을 지급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시설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영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정신건강법이 있는데, 이 정신건강법상 정신병동에 이제 장애인을 강제 입원시키는 것이 여전히 가능합니다. 학습장애나 혹은 자폐증을 안고 있는 성인이 병동에 강제 입원이 되고, 그리고 이런 병동은 여전히 기피 대상이 되는 그러한 스티그마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국에서는 장애인 인구가 약 1,400만 명 정도입니다. 이 중에서 한 2,300여 명은 입원 환자, 병동에 소속입니다. 다시 말해 시설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을 최대한 빨리 시설에서 구출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하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애인의 그 실직 수준이 여전히 높고 이 실직 격차가 여전히 넓습니다.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사회복지 수당으로 생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는 영국의 상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저희 장애인들은 계속해서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우리의 생활 수준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긴축 재정이 발표가 되고 복지수당 자체가 많이 삭감되고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애인들은 장애 생활수단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조사에 따르면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들이 이런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9배나 더 많은 악영향을 받았다라는 결과가 나왔고, 특히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게 19배 정도 악영향을 더 받았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팬데믹 시대에서 특히 취약계층을 더욱더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 복지수당을 더욱더 삭감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정부는 일반화하고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 장애수당 청구의 사기 건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것을 근거 삼아서 장애생활수단 예산을 20%나 삭감을 했지만 실제 사기 건수의 전체는 0.5%에 불과했는데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서사가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복지 사기꾼, 소위 말해 장애인을 복지 사기꾼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팽배해지는 그런 사회적인 상황이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복지 수당이
잘못되게 삭감이 되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이제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거의 풀타임으로 일하는 것과 다름이 없게 됐습니다. 내가 진짜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증명을 해야 하는 그런 실정에 직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빈곤 수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 가능한 장애인은 비장애인 대비 이런 물질적인 박탈 수준에서 생활할 가능성이 3배가량 더 높습니다. 자립생활 지원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매년 예산을 삭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장애인은 자신들의 주택에 감금돼 있다시피 합니다. 집 밖을 나서는데 필요한 지원이 없기 때문에 몇 시간이나 계속 혼자서 고립이 돼 있고 화장실도 못 쓰고 나가서 식료품을 구매도 못하고 해서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UN 위원회에서는 사람들을 본인들의 주택에서의 시설화를 도모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본인의 주택 생활이 시설에서의 그 생활과 비슷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위원회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큰 어떤 제도적인 그런 시설에서 생활을 하는 것만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산 삭감 또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증 장애인 분들은 더 새롭게 구축되고 있는 이런 건물, 병동 또 시설에 보내지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살았던 지역사회에서 훨씬 몇 시간이나 떨어진 곳에 이런 시설들이 새롭게 건립이 되고 있고 그리고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도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퇴출되고 있고 경험이 있는 활동가들이 사망하고 있고 또 젊은 장애인 세대는 가망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자선단체들이 비장애인들이 이끄는 자선단체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CRPD 협약 차원의 선택의정서를 통해서 우리가 활용을 해서 캠페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장애인들이 적극 캠페인을 해서 예산 삭감을 되돌릴 수 없다면 최소한 삭감되는 속도라도 늦추고 인식 제고를 하고 조사를 하고 그리고 의회 대상으로 로비를 하고 인식 제고를 하면서 어떤 법률적인 대응도 하고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을 통해서 캠페인을 벌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미리 이미 하고 있었지만 선택의정서라는 도구를 활용을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저희 디팩의 공동 창립자인 데비 졸리 님께서 먼저 생각해낸 아이디어였습니다. UN 위원회를 움직이자. 우리 선택의정서를 활용을 해서 UN 위원회를 움직이자라고 했던 것이 이분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이분이 2012년에 특별조사를 촉발시켜서 이 2012년부터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실제 조사는 2015년에 걸렸습니다. 3년 동안 계속해서 노력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위원회 조사 활동은 비밀리에 붙여졌습니다. 혹시 어떤 외교적인 불화가 나타날까 봐 걱정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UN 위원회는 3개의 그 조에 대해서 저희 CRPD의 19조, 27조, 28조에 해당하는 조사를 했습니다. UN 위원회 분들이 영국을 방문을 하시고 200여 명의 증인과 만나기도 했었고 거의 1000페이지에 달하는 증거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2016년 11월에 UN 위원회 차원에서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 영국 정부의 중대하고도 체계적인 협약 위반 사례가 보고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2017년에는 정기 검토가 다시 있었습니다. CRPD의 그 검토가 원래는 그 전에도 있어야 됐었는데 이게 연기가 되면서 2017년에 이뤄졌고 역시 이 정기 검토 보고서도 마찬가지로 위반 사례가 있었다라고 보고를 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영국 정부는 매년 UN 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처음에 UN 위원회에서 이제 특별 조사 그리고 보고서를 냈을 때 영국 정부에서는 처음에는 이것을 무조건 무시하고 간과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는 이제 위원회의 신빙성을 최대한 축소하려고 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UN의 인사분들이 상당히 놀라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우리 영국에서도 특히 부유한 지역은 이런 조사 보고서 결과를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인권 유린 사태가 나타난다는 말인가라는 그런 것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영국의 이런 빈곤층 또 장애인들이 주로 빈곤한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그런 캠페인을 펼치기 때문에 부유한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그래서 깜짝 놀랐고 믿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라고 끔찍하게 여기기도 했었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희 그 장애인권 그 권리 협약이 CRPD가 저희 국내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효력이 없고 사실 정부의 책임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런 특별조사 보고서가 있었기 때문에 디펙 차원에 있어서는 정말 많이 힘이 실리기도 했었고 저희가 이것을 적극 활용을 해서 캠페인에 사용을 했었고 소셜미디어 차원에서도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 영국에서 전혀 사람들이 장애인 이 권리 협약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도 CRPD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됐었고 많은 그 전체 야당 인사들이 당선이 되면 국내법 제정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었고 스코틀랜드 그리고 웨일즈 정부는 자체 국내법에 이행을 하겠다라고 했었으며 영국의 맨체스터 지역 시장님도 이것을 직권으로 상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부 이런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스코틀랜드 그리고 웨일즈 정부에서는 좀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하겠고 이런 식으로 그림자 보고서가 나온 것이 우리 로비 활동, 캠페인 활동에는 매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장애인 분들이 영국의 장애인 분들이 우리 목소리가 드디어 들리는구나, 사람들이 들어주는구나 그러면서 희망을 좀 얻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정부가 처음에는 이것을 간과하고 축소시키려고 했었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인식 제고를 하고 이 현실에 대해서 실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본인들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기 때문에 유엔의 그 CRPD 장애인권리 협약 이행을 남반구에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했고 이것 자체는 나쁘진 않습니다. 저희 영국 정부가 예전에는 사실 장애인 인권 운동에 있어서 세계적인 리더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좀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닌가, 뒷걸음질을 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러한 뒷걸음질이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나라에 그런 뒷걸음질이 있었다라고 해서 다른 나라에까지 이런 움직임이 퍼지면 안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 조사를 촉구시키고 보고서가 나오고 하는 활동이 이런 일련의 노력들이 쉽지는 않았지만 결국에는 결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선택의정서를 활용해서 이런 캠페인을 하는데 이 점들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유엔 그 위원회 보고서 그리고 또 유엔 위원회 특별조사 결과에 귀 기울이는 것을 원하신다면 주변의 이해 당사자들, 예를 들어서 언론이나 여러 지지자들, 옹호자들을 적극 활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 지지자들을 적극 활용을 하고 특히 선거 사이클 이런 특히 선거 시즌을 적극 활용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부가 위원회 그런 조사 결과를 혹시 실추시키거나 축소하거나 왜곡하거나 하는 그런 노력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먼저 사전에 대응을 해야 될 수 있겠고 저희 영국에서도 여러분들을 지지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은 저희가 여기 영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 밖에서 시위를 해드릴 수도 있고요. 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플로어에서 박수가 저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국의 직권조사 요청 이후 또 권고가 나왔고 그 이후에도 여러 확산 활동들을 해오신 노고에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한국에서도 선거 사이클을 활용해서 좀 더 열심히 활동을 이어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두 번째 발제로 이어가겠습니다. 2021년도 12월에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는 거주시설의 그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 유엔 고문방지협약 분들의 그 근거에서 부당한 처우임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이런 미신고 시설에서 사망한 장애인분에 대해서도 판결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 기대되는 두 번째 발제입니다. 발리더티 재단의 스티븐 앨런 이사님께서 슬로바키아 장애 당사자분의 개인 진정 사례를 통해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대한 어떤 확산 운동을 좀 설명해 주시겠는데요.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어서 지속적으로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온전하게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기타 인권 관련 협약이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힘을 보태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에서 장애인 관련된 행사에 제가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제가 얻게 된 것은 한국에서 장애인 운동 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열심히 하시는지에 대해서 큰 감명을 받았고, 한국에서의 이런 장애인 권리를 위한 활동이 유럽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유럽의 진보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국회에서 이 지금 현재 협약과 관련된 추가 선택 의정서를 비준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 과정이 아주 빠르게 진행되지 못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현재 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발표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스위스에서는 CRPD 위원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있는 가운데 제가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김미현 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을 알 수 있게 되었고, 또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이번 발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아주 작은 조직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제가 속해 있는 발리더티 재단은 법률적인 옹호를 하고 있는 NGO입니다. 헝가리에 분사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저희 재단이 위치해 있지만 저희는 동유럽과 중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까지 커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는 좀 전략적인 중재를 통해서 CRPD의 그리고 다른 인권 협약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특히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대규모의 시설화, 즉 장애인들의 대규모의 구조적인 시설화, 그리고 고문과 학대, 인권 중에서도 특히 이제 어떤 학대라던가 아니면 고문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장애인들의 시설에서의 삶의 질과 관련된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패러다임 변화가 정말 중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고, CRPD를 통해서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서 장애를 어떠한 복지라던가 의료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존엄성과 독립적인 생활 그리고 인권과 관련된 관점에서 접근하게 된다는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마땅히 그러한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해서 이들의 권리를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회적인 정의라던가 평등이라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 진행되는 논의의 주제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장애인들이 국가에서 또 국제적으로 부여하는, 그리고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는 인권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에서 장애를 질병으로만 생각하는 접근은 여전히 팽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동유럽과 또 동유럽과 또 중부 유럽에서는 이러한 인식이 여전히 팽배합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시설에 넣는 이러한 관행이 아직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그 부모는 시설에 맡겨야 한다고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아이들을 시설에 넣지 않으면 부모의 직업을 유지할 수 없고 또 부모가 제대로 사회적으로 기능할 수 없다는 그런 경고와 협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분리하고 격리하고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동일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며 그러한 권리가 박탈되고 시설에서 계속 살게 되면서 강제로 치료를 받게 합니다. 특히 강제로 심리치료나 다양한 치료를 받게 하는 관행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선택의정서는 CRPD의 중대한 위반이 있을 경우에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진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동유럽과 또 중유럽에서는 많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장애인의 권리가 위반되었을 때 이것을 스위스 제네바에서 직접 진정을 하고 이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피해자들이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권리 침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내의 모든 절차를 다 소진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절차에 따라서 34명의 개개인의 제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일자리에서의 차별, 또 은행 서비스의 접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장애인들이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판결에서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없는 그러한 기회 박탈 등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CRPD 위원회는 이러한 소를 받고 이에 대해서 검토를 함으로써 중대하고 체계적인 위반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굉장히 강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이를 소명할 수 있는 또 다른 창구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또한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인권의 침해가 있을 때 이를 널리 알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특히 한 국가에서 주변으로 밀려나 버린 그러면서 다양한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중요한 구제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관점에서 영국에서 첫 번째 그런 사례를 들었는데요. 두 번째는 스페인에서 조사가 시작이 되었고 세 번째 조사는 헝가리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2020년에는 헝가리의 세 번째 사례에 대한 결과를 발표를 했고 이에 따라서 저희 재단에서도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CRPD의 12조와 19조가 심각하게 위반되었다, 침해되었다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차별의 원칙 자체도 침해되었고 그리고 포괄적인 조사를 통해서 장애 아동에 대한 심각한 상황 그리고 장애 여성에 대한 심각한 상황이 헝가리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위원회가 밝히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2007년에 이 선택 의정서를 채택한 국가로서 헝가리의 지속적인 아주 높은 수준의 시설화를 문제 삼았습니다. 계속해서 이를 비판을 했는데요. 장애인들이 특히 수만 명의 장애인들이 작은 이 헝가리라는 나라에서 시설에 있게 되면서 이들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8만 5천 명 정도가 평생 동안 시설에서 살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5만에서 6만 명 정도는 계속해서 감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온전하게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치는
CRPD를 비준한 이후에도 전혀 줄어들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이러한 시설화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또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헝가리의 이러한 문제는 아주 심각하며 아주 오래된 관행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과 또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과 이러한 차별은 민주화가 진행이 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살아남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재정적인 자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헝가리는 사실상 굉장히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헝가리가 전 세계에서 특히 유럽연합 차원에서 많은 인도적인 그리고 개발 원조를 받기 때문에 자원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문제는 헝가리가 아주 잘못된 그런 방법을 채택을 하고 잘못된 접근 방법을 채택을 함으로써 결국 장애인들을 감시하고 또 장애인들에게 보호를 받도록 함으로써 이것이 마치 장애인들을 케어해준다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시설화 쪽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CRPD 위원회에서는 저희가 제기했던 문제점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2019년에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CRPD 위원회에서는 수백 명의 관련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들의 가족들 또 국가 공공기관과 관련된 부분들 굉장히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로 여러 지역에서 계속 생겨나고 있는 장애인 집중 주거 시설 등등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 결과 헝가리는 장애인 관련된 인프라가 잘못되었고 그리고 탈시설화 전략 자체가 이름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 의미에서 진행이 되지 못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성인과 아동, 즉 장애인 아동과 성인에 대해서 심각한 권리 위반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즉각 취해야 된다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헝가리의 이러한 상황이 알려지게 되었고 그리고 여러 피해를 입은 장애인들에게 보상을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린 바대로 헝가리는 또한 말씀을 드린 EU 차원의 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사회보장과 관련된 지원도 많이 받고 있었는데 CRPD 위원회는 이러한 헝가리가 EU로부터 받는 자원을 장애인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장애인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방향으로 사용이 되었다는 것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를 헝가리에서는 외면했고 또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노력에 동참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EU는 그 연합으로서 또한 CRPD의 비준국이기 서명국이기 때문에 EU 차원에서의 대화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고 이제 그것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헝가리의 정치적인 맥락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시민사회 공간 그리고 시민사회 영역은 최근 유럽에서 많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포퓰리즘이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외부의 세력들을 모두 위협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렇단 이야기는 현재 유럽에서는 그리고 헝가리와 같은 국가에서는 장애인 인권 옹호 활동을 하고자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이 침해되어도 이에 대해서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헝가리에서는 장애인 활동가들을 비판하고 그리고 시민사회에 대해서 위협을 하며 그리고 시민사회 기구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형사처벌까지 진행을 하는 경우도 헝가리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의정서에 따른 조사가 얼마나 중요한 기회였는지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 CRPD의
위원회의 선택 의정서에 따른 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헝가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중대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장애인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를 밝힐 수 있었고 시설화의 문제도 밝힐 수 있었습니다. 이 조사의 결과는 헝가리 관련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러한 내용이 팬데믹 초반에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보고서가 나온 시점이 팬데믹이 심각했던 시점이기 때문에 관심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높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하지만 그 이후에 이 보고서의 내용을 헝가리어로 번역을 함으로써 헝가리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을 했고 그리고 좀 더 읽기 쉽게 특히 지적 장애가 있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어서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조사 보고서가 나온 18개월이 지난 지금으로서는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의 투명한 문서 요청을 바탕으로 해서 유럽위원회에서는 유럽 집행위에서는 거의 1억 8천만 유로 정도의 EU 지원금을 헝가리에 주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이제는 현재 EU와 헝가리 양측 간의 진지한 논의를 통해서 지원금이 어떻게 제공이 되고 어떻게 사용이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환영할 만한 논의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논의가 있어야만 저희 발리디티 재단이 주장하는 바 그리고 장애인 인권을 옹호하는 활동가들이 주장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에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관련된 옹호 단체들 또 활동가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런 노력도 물론 중요했지만 선택 의정서에 따른 위원회의 조사가 개시가 되었고 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본격적인 헝가리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함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동유럽과 또 중앙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EU의 회원국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시설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인구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유럽 국가에서는 결국 미래의 구조를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또 안타깝게도 시설화가 좀 더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그런 옵션이 되고 있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들과 또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시설화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설화라는 제도로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 장애인과 장애 성인 또 장애 아동 모두에게 권리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자유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CRPD 위원회가 가장 강력한 무역 대상국과 같은 그런 국가 정부에게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헝가리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위원회의 그 조사 결정을 바탕으로 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부다페스트 그리고 또 다양한 지역 정부 차원에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현재 헝가리와 그리고 EU 차원에서 법률 개정 노력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 시설화를 개선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에서의 옹호 활동과 또 한국인에서의 장애인 인권 활동이 정말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는 다르지만 이렇게 가상으로 함께 모여서 연대하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이에는 물리적인 거리가 있지만 우리는 서로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했던 이 선택 의정서와 관련된 경험도 공유를 하고 앞으로도 함께 연대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훌륭한 세션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장애운동에 대해서 항상 관심 있게 연대해 주시고 또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차별에 대해서 사례를 또 조목조목 대응해 주시는 그 스티븐 앨런 대표님의 사례를 저희도 좀 참조해서 더 유럽뿐만 아니라 앞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이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발제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류다솔 변호사님께서 저희 한국에서도 선택의정서 비준 이후에 달라질 어떤 법적 쟁점이라든지 장애인 인권 현장에 대해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류다솔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평창 장애 포럼에서 발제를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제가 오늘 발제할 주제는 CIPD 선택 의정서 비준 이후의 법적 쟁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목차는 보시는 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UN 메커니즘과 CIPD 개관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특별히 필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조금 지나가도록 하고요. 좀 CIPD의 국내법적인 부분에서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 이제 CIPD 선택 의정서가 비준된 이후에 그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의 관점에서 국내 이행에 대해서 이제 여러 그 관계 당사자들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CIPD 선택 의정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앞에서 이미 그 엘렌 클리포드님이랑 스티븐 엘렌님께서 이제 활용 사례를 너무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요. 조금 이론적인 얘기를 잠깐만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선택 의정서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옵셔널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요. 각 협약의 이행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별도의 국제 협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 선택 의정서 같은 경우에는 협약 당사국만 가입이 가능한데 그렇다고 해서 협약 가입 시에 선택 의정서에 반드시 가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CRPD에는 가입을 했지만 아직 CRPD 선택 의정서에는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실현이 선택 의정서 가입을 통해서 더욱 강화될 수 있고 즉 우리나라의 법률이 CRPD의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또 확인하는 일종의 수단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 뭐 앞에서 그 얘기해 주신 사례에 조금 좀 절차적인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선택 의정서를 통해서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인 진정 그리고 직권 조사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먼저 개인 진정에 대해서 보시면은 이제 협약상 권리가 침해됐다라고 생각이 되는 개인이나 집단이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 진정 절차는 준사법 절차로 일종의 소송 절차와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 개인 진정에 특징할 만한 점으로는 법원에서 일종의 변론 기일이 잡히는 것과는 별개로 서면으로만 진행이 되고 위원회에서 그 개인 진정을 제기한 진정인에 대해서 견해와 권고를 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 진정을 할 때에 적법 요건을 준수해야 되고 위원회에서 특별한 경우에는 가처분 조치도 내릴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개인 진정 절차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순서로 이루어지는데요.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진정을 제기가 되면은 적법 요건이 다 갖추어졌는지 여부를 먼저 사무국에서 심사를 하고 그 이후에 그 CRPD 위원회에서 그 진정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정을 내리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개인진정 청구 요건은 크게 많은 요건이 필요하지는 않은데요. 선택의정서 1조와 2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직권조사 혹은 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때에 그 협약상 협약상 권리 침해가 중대하거나 구조적이라는 점에 대해서 위원회가 신뢰할 만한 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CRPD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앞서 이제 그 스티븐 알렌님이나
엘렌 클리포드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례처럼 엘렌님이 말씀하실 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소속되어 계시는 그 단체에서 3년에 걸쳐서 CRPD 위원회를 설득하고 자료를 제공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식으로 시민단체나 이제 여러 관계자들이 권리 침해 사안에 대해서 위원회가 실무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위원회가 직권으로 내용을 살펴보고 협약상 침해가 중대하거나 구조적이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조사를 개시하게 됩니다. 교사 이후에는 조사 결과와 결과에 대한 견해 그리고 권고를 위원회에서 내리게 됩니다. 한 가지 조금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는 선택 의정서를 국가가 비준을 할 때 조사에 관한 조항에 대해서는 유보가 가능하다라는 별도의 조항이 또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직권조사 절차 역시 위원회가 정보를 취득하고 조사를 하고 결정을 내리는 일련의 절차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요. 아까 그 영국 사례에서 또 그 위원회가 굉장히 조심스러웠다, 이제 외교적인 문제로 조심스러웠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와 같이 직권조사는 비공개로 진행이 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직권조사의 요건도 어느 정도 필요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요건이 그렇게 많이 요구가 되지는 않습니다. 정식적인 청구가 필요하지는 않고 위원회가 권리침해 사실을 인지를 하면 직권으로 조사 개시가 가능합니다. 당사자의 문제 제기를 위해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직접 나설 필요까지도 없습니다. 다만 필요한 것은 중대한 침해일 것 그리고 구조적 침해일 것이 어느 정도 증거로서 뒷받침되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CRPD 선택 의정서 비준의 국내법상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6조 1항에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 국제조약에 따른 권위 있는 견해와 권고가 CRPD 선택 의정서 비준을 통해서 마련이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택 의정서가 비준이 되면은 이것 또한 이제 헌법 제6조 1항에서 말하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 국제조약에 해당이 되는 것일 거고요. 다만 법적 강제력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CRPD 위원회의 견해와 권고에 대해서는 위원회 스스로도 이제 그 강제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 국제조약에 따른 견해와 권고들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구속력 확보를 위해서는 특별 법안을 제정하는 등의 그 어느 정도의 입법적인 조치가 마련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그 권고의 내용 중에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나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포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위원회의 견해나 권고를 미이행했을 때는 국제조약을 위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각 그 이해관계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RPD 선택 의정서가 비준되는 것이 장애 당사자 혹은 인권침해 피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라고 했을 때는 협약상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에 새로운 권리 구제 수단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예상이 됩니다. 장애 당사자 같은 경우에 만약에 본인의 그 CRPD 장애인 권리 협약상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라고 여겼을 때에는 국내에서 여러 가지 차별구제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였을 때 그 이후에도 이제 새로운 권리구제 수단으로서 유엔에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권리구제 수단을 활용할 때에
CRPD 선택 의정서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 전문가의 대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UN CRPD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조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효 제한도 없습니다. 그 선택 의정서 비준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만 위원회가 사안을 다루기는 하지만 비준한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면 별도의 시효 제한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CRPD 선택 의정서 비준이 단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라고 했을 때는 아마도 사회의 핵심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또 다른 창구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CRPD 선택 의정서에 따른 개인 진정이나 직권조사 청구 같은 경우에는 단체 또는 집단이 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단체에서 그 피해 당사자 개개인이 진정을 제기하길 원할 경우에 지원에 나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권조사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단체들이 좀 더 주도적으로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위원회의 광고 이행 여부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를 단체들이 감독을 하고 위원회와 국내 법원들의 결정내나 판례 등을 대중에 배포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CRPD 선택 의정서 비준 이후에 입법부, 즉 국회 같은 경우에는 선택 의정서에 따른 CRPD 위원회의 견해 등을 법안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참고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CRPD 장애인 권리 협약의 회원국인 이상, 당사국인 이상 협약의 해석과 국내 이행을 수행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고 이를 지원하는 것이 입법부의 역할이라고 할 텐데요. 국가의 보호 메커니즘을 강화하기 위해서 CRPD 선택 의정서에 따른 CRPD 위원회의 의견을 경청하는 일종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음으로 사법부에서의 관점에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RPD 선택 의정서 비준 이후에는 보다 더 자세히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존중을 하게 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현재에는 지금 좀 사법부의 판례를 전수조사했을 때 사법부에서 UN CRPD는 아직 이루어진 바가 없지만 다른 유엔 조약기구의 선택 의정서에 따른 개인 진정 결정 사례를 특별히 국내에서 국내 법원에서 국가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한 판례를 만들어내는 것이 유의미한 판례가 남아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가 가장 처음 한국인이 유엔 조약기구를 이용해서 개인 진정 결정 사례를 받은 사례가 1995년에 유엔 자유권위원회에서 쟁의행위에 대한 제3자 개입 금지 규정에 관련된 소위 손종규 씨 사건에 관한 건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자유권위원회에서 위법하다라는 자유권 규약에 위반된다라는 판단을 내렸는데 국내 법원에서는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결정이 국내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손준규 씨가 냈던 이제 손해배상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 이제 패소 판결을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쯤에 2019년도쯤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근무를 하던 이제 외국인 원어민 교사가 이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를 상대로 위원회에 제기했던 그 개인 진정과 관련해서 그 인종차별철폐 협약에 위반된다라는 판결을 받아서 그 건에 관련해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 국가배상 청구를 제기했었는데 그 건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었고 한국 그 법무부에서 더 이상의 추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서 판결이 확정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또 CRPD 선택 의정서가 비준된 이후에 개인 진정에 대한 결정이 나온다면은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도 사법부에서 좀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원이 이제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 법원이나 국가인권기구 등이 법리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대해서도 CRPD 위원회의 결정이 자양분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위원회의 결정을 사법부에서도 이제 법원 전체가 알을 수 있도록 공포를 하고 또 법관들에 대해서도 CRPD에 대해서 연수를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05년부터 법원 관보에 개인 진정 결정에 대해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행정부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에서는 CRPD 선택 의정서 규범이 CRPD 선택 의정서 비준이 국가 정책의 국제 인권 규범 준수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제 기준이 개별 국가의 상황에 모두 맞을 수는 없다라고 할 것입니다. 모든 개별 국가의 상황에 고려해서 국제 기준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CRPD 선택 의정서를 통한 개인 진정이나 직권 조사 사건들을 수행하면서 개별 사안을 통해서 정부의 정책이 협약에 따른 결과라는 점을 위원회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구체적인 사안에서 협약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위원회가 명확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사안이 문제가 돼서 CRPD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될 경우에 정부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한국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공유를 하고 또 반대에서는 이제 인권 침해를 당한 당사자 같은 경우에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논쟁을 하게 될 텐데요. 그 사안들을 모두 고려해서 위원회가 협약을 어떻게 국내법상으로 혹은 국내 정책상으로 적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일종의 견해로서 제공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행정부에게는 궁극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행정부에서는 CRPD 선택 의정서가 비준이 된다면 정보 공개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CRPD 위원회의 권고나 견해 등을 국문으로 번역문을 반드시 배포하고 CRPD 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이를 대중에게 공고해서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인권 향상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도록 함께 협력을 해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제 감사드립니다. 아주 꼼꼼한 발제였는데요. 구성력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 법안 제정 검토라든지 사법부의 법리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미래 비전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모든 발제를 마쳤습니다. 본 분인 세션이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도 생중계되고 있는데요. 많은 질문과 소감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토론자분들을 모시고 실질적인 이행 구조를 위해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의 김성현 사무국장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 김성현입니다. 저는 지금 앞에서 이제 설명해 주신 선택 의정서와 관련해서 이게 이제 장애인 인권이 보장되는 절차와 이행이 제대로 이제 이 방안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금 함께 의견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선택의정서와 관련해서 이제 오랫동안 처음 이제 제정될 당시에서부터 선택의정서의 이 비준을 계속 촉구해 왔지만 사실 오랜 시간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선택의정서를 이제 비준한 협약은 이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적 정치권 권리규약의 이제 선택의정서가 1990년에 이제 선택이 됐고요. 그리고 여성차별 철폐협약의 선택의정서, 그리고 아동권리협약은 현재 3개의 선택의정서 중에 2개는 비준이 됐지만 개인 진정에 대한 부분은 미가입 상태입니다. 이거 역시도 장애와 관련한 선택의정서가 지금까지 비준되지 않았던 것과 동일한 이유로 국내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적용이 어렵고, 이게 이제 비준된 이후에 아동 인권과 관련해 국제적인 상황과 관계들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비준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엔장애인 권리협약은 앞에서 다들 말씀해 주셨지만 2009년 1월에 이제 발효가 됐습니다. 이 당시에 권리협약 25조를 유보하고 그리고 선택의정서를 제외한 상태로 비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유엔 권리협약 25조는 5조의 유보조항은 그 상법 732조에 이제 장애인 등 심신미약의 경우에 생명을 담보로 하는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그래서 이 25조가 건강과 관련해서 건강 관련, 생명 관련 보험에 대한 내용을 마항에 담고 있고, 그 마항의 내용이 국내법과 충돌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비준을 유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든 유보조항을 철회한다라고 작년 12월 23일이 되어서야 유보조항 철회에 이제 의견을 유엔에 보냈고요. 보내는 즉시 바로 이제 발효가 되기 때문에 이 유보조항까지도 모두 선택된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선택의정서가 이제 최종적인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인 인권을 위한 권리구제 절차를 일단 국내 절차부터 조금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선택의정서의 이 개인징정제도는 이 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하는 절차가 확대되는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절차는 이 정도입니다.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제도가 있고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상 차별시정기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인권위원회를 통한 시정 조치,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행정심판 제도, 형사사법 절차, 그리고 차별구제 청구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행정소송과 같은 민사소송 단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제도 역시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 현재 전체 11명 위원 중에 8명이 법률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내의 이 법리적인 판단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마치 이제 인권적인 판단을 폭넓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판단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행정심판제도나 다른 절차들 역시 사실 이 절차를 밟기 위해서 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거나 다양한 이제 지원 체계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접근이 매우 용이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절차들입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의 선택의정서는 앞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개인진정제도와 직권조사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에 이제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아도 되는 게 국내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제도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엔으로까지 우리가 뭔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이 우리의 이제 권리구제 절차의 범위가 매우 넓어진 게 지금 이제 이 선택의정서가 이 비준되는 거에 가장 큰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이 선택의정서는 사실은 우리가 비준을 해서 끝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런 자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많은 협약들이 있었지만 선택의정서를 이제 다 가입해서 그 절차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에 대한 제도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활용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관련한 개인진정제도 역시도 이
이 전 세계적으로 여성과 관련한 문제에 매우 보수적인 판단들을 내리고 있어서 그 여성 유엔 위원회에 들어온 진정 절차조차도 100건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적은 숫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이제 그 절차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동권리협약이나 뭐 관련한 다른 협약들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어서 우리가 선택 의정서를 이 비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유엔에 이제 개인 진정을 제기하는 진정서 작성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상황을 모르는 유엔에 이제 우리의 상황을 제대로 알리는 거, 또 우리는 영어권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영어권 국가가 아닌 상태에서 이거를 어떤 식의 이제 영어적 표현으로 잘 전달할지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이제 문제 때문에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진정 이후에도 관련한 근거 자료 등에 대한 제출 역시도 이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진정 사건이 진행이 된다고 해도 이 진행 상황을 그러면 제대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느냐? 이거 역시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진정 사건의 진행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고 안내해 줄 수 있는 절차 역시도 필요합니다. 아까 필요시 가처분 조치 등을 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고 보셨는데요. 이거 역시도 가처분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한 의견을 역시 이제 제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절차 지원 역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결정을 받았는데 그 결정이 어떻게 이행이 되고 그걸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이행 절차에 대한 부분이 가장 이제 중요한 문제 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필요한 절차들과 관련해 이 공식적인 국가적 절차가 만약에 제공되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에는 저희가 앞에 이제 형사사법 절차나 이제 민사소송 절차처럼 결국 이제 변호인의 변호사에게 개인적으로 수임을 해서 진행을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적인 영역에서 지원하지 않을 때 결국 사적 영역을 통해서 활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공적 영역의 이 방안과 방안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필요한 법제도와 기구를 조금 저희가 짚어봐야 하는데요. 절차 지원을 어디서 할 것인가? 이게 지금 사실 가장 이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어디서 할 거냐? 이거를 누가? 이 유엔에서 유엔의 절차를 보내고 진정서를 내는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그 절차 지원과 이후에 이제 권고가 내려왔을 때 그 권고의 이행을 어디서 어떻게 보고 확인할 것이냐. 지금 한 이제 3가지 정도 의견이 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독립적인 별도 기구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제 이것과 관련해 이제 이 명확하게 저의 의견이라는 걸 좀 밝히고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독립적인 별도 기구를 설치하자고 많은 장애인 단체에서 지금 이제 의견을 내고 계신데 저는 사실 이 부분에 좀 반대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독립적인 별도 기구를 설치하는 건 간단하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당시에 독립적인 시정기구 설치를 요구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여러 가지 상황 안에서 결국에는 독립적 시정기구를 운영하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기로 하고, 그리고 법무부가 시정 강제성이 있는 시정명령을 진행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독립적 별도 기구를 만들겠다고 하면 예산과 기구를 어디에 어떻게 둘 것인지부터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민하는 사이에 선택 의정서를 긴급하게 비준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간 그걸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라는 게 아시는 것처럼 오랫동안 활용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활용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저는 독립적 별도 기구의 설치는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보건복지부인데요. 보건복지부는 이 이제 인권 침해를 하는 피진정 기관일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피진정 기관이 관련한 절차를 지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아까 행정적인 조치들과 관련해서
뭐 필요한 부분들 홍보를 한다거나 뭐 관련한 이제 조치들은 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이 절차 지원과 시정과 관련한 조치는 보건복지부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인데요. 저는 사실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과 상관없이 제 의견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어떻든 이제 많은 국가들이 이제 이 인권기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인권기구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관련한 이제 절차와 과정에 대한 지원,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이행이 되는 부분에 대한 이제 감시와 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의 조치까지의 권한을 좀 가지고 이 인권위원회가 그 역할을 좀 하면 어떨까에 대한 이제 의견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절차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문제가 있는데요. 이 절차 지원이나 권고 이행과 관련해서는 근거법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예. 근거법을 만들어서 만약에 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권한을 가져간다고 하면 이 과정에 대한 권고 이행에 대한, 특히 이 부분에 대한 권한을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는 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지금 선택의정서는 매우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이제 국내 법 제도를 벗어나는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지금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장애인 인권과 관련해서 수준이 매우 떨어지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등급제와 같은 이런 아주 기본적인 제도조차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등급제도 아직 없어지지 않았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선택의정서가 제대로 활용이 되면서 그 안에서 국제적인 수준의 내용들이 자꾸 국내에 적용되고 만들어질 수 있는 기준을 좀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른 조약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던 걸 답습하지 않고, 우리는 이 제도가 장애인의 인권을 지켜내는 또 다른 이 권리구제 절차로 명확하게 국내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 장애인 당사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절차를 마련하고 이 내용을 만들어서 누구라도 편안하게 유엔의 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국내 법과 제도를 벗어나는 과정에 접근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의견을 계속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과 같은 이제 이 토론의 자리가 끝난 이후에도 이후에 선택의정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를 다들 깊이 잘 지켜보시면서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장애인의 인권을 지켜내는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의정서의 비중과 함께 우리한테 필요한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한국에서 많은 진정 사례들을 지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절차 지원이라든지 이런 영역에서 활동하실 부분이 또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국회 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의 조규범 법제사법팀장님께서 말씀을 좀 이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 평창 장애 포럼 세션에 참석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인권을 위해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께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그 주제가 이제 유엔 진정제도의 국내 실효성 강화 방안 모색인데, 그래서 우리 멀리서 그 앨런 클리프드하고 그 스티브 앨런 발표자분, 그리고 류다솔 변호사님, 조금 전에 이제 김성현 사무국장님 발표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이제 거기 좀 보완하는 입장에서 그냥 몇 마디 좀 덧붙이는 입장에서 그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기존에 이제 말씀드렸다와 같이 우리 이제 CERPD가 2008년 12월에 이제 국회에서 비준해서 국내법적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성현 국장님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이 CRPD 중에서 한 조항이 국내 상법과 충돌한다. 이제 의사 능력 없는 장애인에 대한 보험 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인데요. 이 상법 조항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비준이 유보됐습니다. 그리고
개인 진정 제도와 이 직권조사 제도를 내용을 하는 선택의정서도 이제 아직 정부 비준을 받지 못한 상태인데요. 작년 6월에 그 이제 김혜지 의원님 대표 발의해서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12월 14일에 이게 이제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그 이후 상황을 보니까 제가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외통위에 좀 그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확인을 해보니까 12월 28일에 정부에서 제안돼서 국회에 도착한 상태고 12월 29일, 작년 29일에 12월 29일에 외통위 회부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는지 지금 아직까지는 미상정돼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작년 이래로 지금까지 아직 외통위가 열리지 않아서 지금 그냥 보류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마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고 그래서 좀 이렇게 미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고요. 아마 4월 정도 되면은 외통위에서 처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이제 국제인권법의 국내적인 효력과 진정결정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우리 류다솔 변호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이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효력에 대해서 국제조약과 마찬가지로 법률의 효력을 가진다는 법률 동의설이 이제 다수설이고 또 그것보다는 하위에 위치에 있다는 그런 소수설들도 나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헌법을 비롯한 비엔나 협약이나 자유권위원회 일반 논평 등의 해석을 고려해서도 대한민국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비준 공포하여서 효력이 발생한 이런 선택의정서의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자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뭐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한국의 대법원은 이런 입장이에요. 개인 진정제도를 규정한 선택의정서에 가입하였다는 것은 UN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심사권을 인정하고 그 결과에 따르겠다는 의미를 포함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법상 의무를 결국 개인 진정에 대한 견해를 받아들일 국제법상의 의무를 진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진정제도의 이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좀 전에 김성윤 국장님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 개인 진정을 하는데 지원 체계가 명확히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이 지원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별도 기구를 마련할 것이냐, 이런 비용과 절차에 대해서 개인 진정 지원 절차에 대한 조항을 인권위원회법에 신설하는 방안 역시 고려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차별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인 장애인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구제 방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적, 사법적 그런 절차를 다 정하고 이 절차를 정했는데도 안 될 때는 UN 장애인 권리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개인 진정권을 활용할 수 있다. 이거를 이제 널리 알려야 되겠죠. 그래서 널리 고지하거나 교육하는 그런 규정도 법안에 담아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걸 도와주는 기관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 활용하는 방안, 별도 상설위원회 신설하는 방안 말씀해 주셨는데요. 별도 모니터링, 그거 이외에도 어떤 분은 이제 국회에 국제인권규범 준수, 이제 각 상임위별로 인권은 이제 여러 상임위에 걸쳐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인권만 전담적으로 관장하는 그런 상임위원회로서, 상설 상임위원회로서 인권위원회를 신설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그 밖에도 국회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내에 소위를 구성해서 법사위가 어차피 체계 및 법률에 대한 체계 및 자구 심사를 이제 최종적으로 하니까 그쪽에 이 인권 관련 소위를 구성해서 관련 내용을 좀 감독하자, 이런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정 권고에 대한 이행법 마련에 그 주장을 해주신 김성현 국장님께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결정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과 이행을 위한 그 후속 절차법 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법률을 만드는 방법으로는 개인 청원 결정을 근거로 해서 형사법상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거나 민사상의 그 국가배상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견해, 또 별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바로 피해 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법을 두자는 그런 견해들도 있고요. 그리고 개인 청원의 결정에 대해서 국내에서 이행하기 위해서 이 조정 책임을 법무부에 두자, 이런 견해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근거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도 이제 방법이 통합법으로 만드느냐, 그러니까 국제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서 개인진정제도에 따르는 그런 결정을 실행하는 절차법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그런 통합법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은 이 장애인만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법률을 만들 것인지, 이런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선택의정서의 직권조사 관련 규정인데요. 선택의정서 6조와 7조에 보면은 직권조사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직권조사 제도는 개인진정제도와 함께 당사국의 그 장애인 권리 협약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권리위원회가 협약에 규정된 권리의 그 아주 중요한 중대하거나 조직적인 침해에 대해서 정보를 입수하면 당사국에 대해서 조사에 협조하고 또 해당 정보에 대한 견해를 제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또 국내법, 예를 들어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이런 법률의 권리구제에 장에서 이런 관련 절차들을 담는 방안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직권조사 결과에 대한 수용 절차, 그리고 이에 따른 권고사항 처리에 관한 그 규정도 어딘가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선택의정서가 기준되면은 그에 따르는 제도 변화에 따르는 그 대국민 홍보와 이게 필요하다고, 여론 형성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 청원 결정을 포함한 국제 인권 권고를 관보, 홈페이지, 그다음에 뭐 필요하면은 대국민 방송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여론 형성을 좀 주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런 홍보와 동시에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권 교육도 같이 실시해서 계속 이거를 홍보해 나가야 되고, 시민사회로부터의 다각적인 의견들을 검토해서 수용하는 방안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정도로 저희 그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토론 발표와 토론이 이 장애인 권리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국회 안에서의 위원회 조직부터 범국민적인 어떤 여론 형성까지 아울러 이야기해 주셔서 저희가 좀 다양한 방식으로 검토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 토론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조사 1과 안은자 과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가인권위원회 안은자 과장입니다. 선택의정서 비준을 눈앞에 두고 이런 뜻깊은 토론회에 참석하게 돼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또한 앞서 발제해 주신 발제자분들의 의견과 그리고 토론자분들의 의견에 매우 공감이 됩니다. 비준 이후 그 절차에 앞서 이제 토론해 주신 분들이 인권위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비준 이후에 지원 절차에 있어서 인권위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권위는 장애차별금지법의 차별시정기구로서 장애차별에 대한 진정사건을 접수받고 권리구제 역할을 하고 있고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의 그 모니터링 기구입니다.
그래서 매년 권리협약이 국내에 잘 이행이 되도록 모니터링 사업을 하고 있고, 또한 이 토론의 주제인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해서 지난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하는 의견 표명을 진행을 해왔고, 또 선택의정서 이 비준 이후에 역할을 모색을 위한 간담회 등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그 인권위가 실제로 어떤 의견을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정리한 것은 아니고요. 차츰 이제 이 비준을 앞두고 인권위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정리를 하고 또 결론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드리는 내용은 저희 과에서 이 모색 방안을 위해서 선택의정서 비준 이후에 인권위의 모색을 위한 이제 간담회 등에 나왔던 내용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인권위의 어떤 최종 의견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인권위가 이제 개인지정 제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인권위법 19조의 위원회 업무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실제로 2018년에 그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 설립 시에 위원회 산하기구로 두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이행되지 않고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이처럼 인권위의 이제 행정처분에 대한 실행기구적 성격이 이제 맞느냐라는 고민이 되고요. 개인 진정을 지원할 때는 주로 앞서도 지원 절차에 있어서 어떤 행정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문서 송달, 번역 이런 등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실효적 행위가 아닌 어떤 지원 대리인이나 전달자의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맞느냐 이런 다양한 의견들도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특히 이제 개인지정 제도를 특정 기관이 나서서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구조를 절차를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처럼 진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다양한 의견들도 나왔고요. 또 아시겠지만 이제 장애차별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전에 이제 인권위를 거쳐서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권위가 이제 권고를 했을 경우에는 장애차별금지법상 시정명령을 통해서 권리가 구제가 되는 경우에는 딱히 문제가 될 것은 없는데 인권위가 차별이 아니다라고 해서 기각했던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서 뭔가 판결이 이제 대법원까지 가고 또 그 결과가 원하던 대로 나오지 않아서 유엔에 진정이 됐을 때 이러한 사건을 이제 인권위가 지원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제 비용 등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국가 예산으로 지원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인권위는 이제 정책을 만들고 집행을 하는 기구는 아닙니다. 조력하는 이제 기관이 필요하다면 소관 부처에 둬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의견들도 있었고요. 사실은 이제 인권위가 장애인 권리 협약의 모니터링 기구이기 때문에 인권위가 지원 절차 선택 비준이 된 이후에 개인 진정에 대한 지원 절차를 해야 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 이러한 지원 절차를 하는 것보다는 개인 진정 제도를 통해서 유엔에서 최종 권고가 나왔을 때 이 권고가 국내에 잘 이행이 되도록 모니터링을 하고 정부에 이행 촉구를 하는 것이 인권위의 역할로서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이제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선택의정서 비준 이후에 개인지정 제도를 활용 가능하다는 점을 앞서 말씀해 주신 토론자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새로 뭐 제정되는 장애인 권리 보장법이나 아니면 장차법에 명기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이 선택의정서 비준 이후에 개인 진정 제도에 있어서 인권위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인권위 내부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또 어떤 결론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단체 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당사자분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선택의정서가 비준이 잘 되고 마무리가 잘 돼서 이제 국내에서 법의 한계라든지 차별에 대한 기준에 대한 한계라든지 이런 한계들로 인해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장애인들의 권리가 이 진정제도를 통해서 구제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관심 가지고 인권위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들을 모아서 제가 돌아가서 전달을 하고 또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차적인 차별이라든지 정말 복잡한 차별 상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들을 좀 잘 담아서 인권위원회에서 고민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마지막 토론까지 마쳤는데요. 저희가 지금 온라인에 질문은 없다고 합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시면 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장애포럼에서 활동하는 최한별이라고 합니다. 우선 오늘 발제해 주신 분들 모두 너무 감사드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제 해외에서 오신 이 장애 운동의 동지들을 언젠가 꼭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만날 수 있는 날이 오면 너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첫 번째 질문은 저희 조재범 팀장님께서 아까 여러 가지 이제 이행 권고가 나왔을 때 이행에 좀 실효성을 더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를 들면 뭐 재심 청구권을 그 사람한테 준다던가 아니면은 국가배상 소송 청구를 할 수 있게 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팀장님이 보실 때 가장 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고 또 실효성이 높은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좀 그 견해가 궁금하고요. 또 두 번째는 그 스티븐 앨런 대표님께 질문인데요. 얼마 전에 그 발리더티 재단에서 고문방지위원회에도 개인 진정을 하나 넣으신 사례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시설에서 부당한 어떤 대우를 받은 여성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 시설의 그런 대우는 처우는 부당한 대우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린 사례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좀 CRPD뿐만 아니라 다른 UN 인권 규범, 그러니까 그런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그 사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먼저 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견해를 소개해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유엔의 조약감독기구가 이 개인진정 결정을 내렸을 때 그 법적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견해, 아까 유다솔 변호사님께서도 많이 설명을 해주셨지만, 크게 이거를 이제 법적 기속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견해도 있고, 아니다, 이건 그냥 설득적 권위가 있다라고 보는 견해, 그리고 법적 기속력까지는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세 가지 견해로 크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적 기속력을 그냥 인정하는 경우에는 바로 개인 진정을 지원하는 별도의 기구를 마련해서 직접 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설명을 할 수가 있겠지만, 국제기관의 판정 결과를 바로 재심 사유에 포함시키고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좀 피해 구제를 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을 이렇게 제정하는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보다 좀 구체적인 우리 권리 구제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맨 첫 번째 말씀드렸던 청원을 근거로 이제 형사법상으로는 재심 청구하고, 또 민사상으로는 국가배상법상 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견해가 좀 촘촘한 구제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 어떤 견해에 대한 맞고 틀리고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저희는 이제 국회 입법 지원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 국회의원이 입법과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다양한 가능성들을 제시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입법자가 이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역할에 머무르기 때문에, 제가 강하게 저의 의견을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입장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스티븐 앨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Yes, thank you very much. 네,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신 분이 말씀해 주신 대로 밸리더티 재단은 다양한 개인 진정 제도들을 활용함으로써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다양한 개인 진정 제도들이 있는데요. 앞서서 질문해 주신 분이 말씀해 주신 내용은 최근의 일이었습니다. 고문 방지 협약 위반과 관련된 개인 진정이 슬로바키아 관련된 사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처음으로 저희 고객을, 즉 저희 피해자를 아주 오래된 철창으로 되어 있는 그런 케이지, 침대에 가둬두는 것이 고문이다라고 판정한 최초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긍정적인 변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인권이라는 것이 장애인 권리 관련된 협약뿐만 아니라 이렇게 고문 방지 협약과 같은 다른 협약의 구제 제도를 통해서도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성 장애인이라던가 관련된 그런 제도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법적인 어떤 재판의 권리와 관련된 그런 제도 관련된 부분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CRPD의 선택 의정서도 중요한 메커니즘이 되겠지만, 그 이외에도 다양한 UN 메커니즘 등을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재단에서는 장애인 인권 옹호를 위해서 다양한 시스템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어찌 보면 운이 좋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저희가 운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유럽에는 어쨌든 지역 차원의, 그리고 국가 차원의, 그리고 유럽 차원의 여러 진정 제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구제 제도들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유럽 국가로서의 장점이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차원의 메커니즘은 없고 결국은 이제 유엔과 같은 국제 협약과 관련된 제도로 가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그 의정서와 관련해서 국내에서도 특별한 여러 제도와 장치들을 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UN 제도는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절차가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기 전까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러시아가 유럽위원회에서 탈퇴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을 보면은 사실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러시아에 정말 수백만 명의 장애인들이 시설에 가둬져 있다는 점에서도 우리는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심도 있고 폭넓은 논의해 주시고 또 질의응답 이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패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선택의정서 비준은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책임 있는 어떤 약속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이런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의 정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해 주시길 또 당부드리면서 이 자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